애플의 생태계가 또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독자 반도체 개발, MR 디바이스 개발로 하드웨어 생태계를 확장하더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또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애플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최근 연례 개발자 행사인 WWDC를 개최했습니다. 애플의 연간 이벤트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WWDC에서는 그해 하반기와 이듬해까지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전략과 새로운 하드웨어를 공개합니다. 올해도 역시 자체 제작 반도체 M1의 후속작인 M2와 이를 탑재한 새로운 맥북 에어 시리즈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공개했죠. 많은 기대를 모았던 MR 글래스는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행사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폰 운영체제 iOS의 최신판인 iOS 16을 비롯해서 워치OS 9, tvOS 16, macOS 13까지 애플의 핵심 하드웨어들의 업그레이드된 운영체계가 속속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띌만한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죠. 아이폰의 잠근 화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늘어난 위젯과 같은 기능들이 눈에 띄고요. 새 맥북에 대한 내용도 애플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리뷰를 하셨는데요. 오히려 저는 애플이 확장해가는 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바로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핀테크입니다. 기존의 애플 하드웨어로는 거의 커버하지 않던 분야들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애플이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애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카플레이입니다.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꽤 앞부분에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에 대한 발표를 배치를 했는데요. 특히 외부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션에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의 카플레이입니다. 카플레이는 2014년 애플이 출시한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쉽게 말해서 차량의 대시보드를 아이폰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요즘 차에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그러니까 센터 패시아 부분에 크든 작든 스크린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보통은 차량별로, 제조사별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 스크린에 탑재하긴 하는데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감이 있죠. 하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아이폰의 UI를 그대로 스크린에 출력합니다. 애플 뮤직을 카 오디오에 재생하거나 아이폰 지도 앱을 내비게이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죠. 아이폰 화면이 차량 디스플레이에 맞춤형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쓰던 경험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서 더 익숙하고요.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카플레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자동차의 98%가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 운전자의 79%가 차량을 구입할 때 카플레이 지원 여부를 고려해서 구입할 정도라고 하죠. 아무튼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이 카플레이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카플레이와 연결하게 되면 센터 패시아를 넘어서 대시보드 전체를 애플만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부터 주행모드 표시까지 모두 애플의 UI로 출력이 되고요. 조수석으로 이어지는 스크린에는 각종 알람과 음악 재생 목록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시보드를 거의 스마트폰 초기 화면처럼 꾸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레이아웃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심지어 차량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의자 각도라든지 온도와 같은 것까지 연동을 해서 카플레이 화면에서 모두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아직은 좀 어색하신 시청자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시보드가 이런 스크린이 아니라 바늘로 표시되는 계기판을 쓰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을 거고요. 스크린으로는 음악 재생 정도만 하시니까 저게 왜 필요하지? 저게 왜 혁신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요.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량의 대시보드 전체를 스크린으로 만드는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또 차량 전체를 스크린에서 조작하는 기능들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크린을 장악한다는 것, 이건 결국 애플이 자동차의 뇌를 장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카플레이 세팅은 내 아이폰에 저장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잠시 빌려 탄다고 해도 내 아이폰과 차량을 연동하기만 하면 마치 내 차처럼 세팅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자신들이 내놓을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애플 카플레이에 맡기겠다고 나선 회사가 14곳이 넘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포드, 포르쉐, 아우디, 볼보, 혼다와 같은 완성차 브랜드들이 차량 내부의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를 카플레이를 이용해 바꿀 수 있는 신형 차량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애플의 카플레이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량의 다양한 장치들과 카플레이의 연동성 역시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애플에게 자신들 차량의 뇌를 모두 내어주는 셈인데요. 제조사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죠.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카플레이 지원 여부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처럼 독자적인 UI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애플이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어떤 빅테크 업체도 얻지 못했던 데이터들이죠. 단순히 차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차량의 RPM부터 연비와 같은
세밀한 주행 관련 데이터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 애플의 카플레이를 통해서 대시보드에 출력이 될 테니까요. 애플은 이전보다 더 운전자와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카플레이 서비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겠죠. 또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수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진화한 카플레이가 최근 끊임없이 언급됐던 애플카의 실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특히 전기차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테슬라만 해도 테슬라의 핵심은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만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애플카라는 것도 진짜 애플이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전통 제조사의 차량에 심고 뇌를 장악해서 사실상 애플의 자동차로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승객에게 애플카의 경험을 주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실제 차량을 출시할 수 있기도 한데요. 오히려 요즘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속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플 카플레이가 개발된 것 역시 이런 목적이긴 하거든요. 2010년대 초반 애플에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비용 문제라든지 개발 문제가 있어서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죠. 이때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바로 카플레이입니다. 또 지난해 팀 쿡 CEO가 뉴욕타임즈와의 애플카 관련 인터뷰에서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좋아하고 이들 사이에 접점을 찾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카플레이가 바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플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또 다른 분야, 헬스케어입니다. 애플이 헬스케어에 진출한다. 이건 사실 엄청 오래된 얘기죠. 팀 쿡이 2016년에 애플이 인류에 가장 공헌하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애플의 헬스케어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규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 인력 채용이나 헬스케어 기업 CEO의 이사 참여 이야기가 들리더니 이번 발표에서 본격적인 헬스케어 진출에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애플 헬스케어의 교두보가 되는 애플워치의 새로운 운영체제 워치 OS 9입니다. 이 애플워치 요즘 엄청 많이들 차고 다니시죠? 전 세계적으로 애플워치 열풍이 불면서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연간 출하량은 스위스 시계 전체 출하량보다 많고요. 이제 이 하드웨어가 보급이 어느 정도 됐으니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전략을 선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능이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가 됐는지를 보면요. 먼저 애플워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인 운동 앱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애플워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수치들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면 달리기의 경우 기존에는 속도와 거리, 심박수 정도만 측정을 했으면 이제는 보폭,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폭과 같은 자세한 정보까지 모두 측정이 됩니다. 보통은 운동용 전문 스마트워치에서나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양한 운동을 섞거나 운동 방식을 다양화해서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코칭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강도로 운동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까지 계산을 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수면 추적 기능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시계 안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와 심박수 센서의 신호를 인공지능이 조합을 해서 이용자가 어떤 수면 상태인지 감지해서 보여준다고 하고요. 또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심방세동을 추적하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애플워치에 있는 심전도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애플워치가 다른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생활습관까지 코칭을 해준다고 하네요. 복용 중인 약을 추가해두면 복용 시기에 맞춰서 알람을 주고 또 함께 복용해서 안 되는 약들이 있다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팀 쿡이 헬스케어를 언급한 이후에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애플워치에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들이 추가되고는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그냥 활동량 측정을 하는 쉽게 말해서 만보기 수준이었다면 2017년에는 낙상 감지,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가 추가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심전도 측정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0년에는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과 여성의 배란 주기 추적 기능이 추가가 됐죠. 최근에는 침 없이도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의 특허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이 역시 애플워치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애플워치는 꾸준히 손목 위의 의사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를 앞세워서 미국 전체 GDP의 20%에 해당하는 4조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 MS와 같은 기업들도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1억 대가 넘는 하드웨어를 확보한 애플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애플이 진출하는 새로운 분야는 핀테크입니다.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애플페이 기반의 후불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레이터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핀테크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먼저 애플 제품을 구입한 뒤에 구매 대금은 6주간 최대 4회에 걸쳐서 수수료와 이자 없이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대 6주 무이자 할부인 셈이죠. 이런 후불 결제를 영어로는 BNPL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상품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단기간 할부에 수수료가 없고 가입이 간편해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 페이팔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다른 핀테크 회사 스퀘어도 지난해 호주의 BNPL 회사 애프터페이를 29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나스닥에 상장한 어펌도 있는데요. 아마존이 이 어펌의 서비스를 자신들의 결제 방식에 도입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추후에는 애플페이를 기반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치열한 시장에 애플이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어펌, 페이팔, 스퀘어의 주가가 일시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이런 핀테크 시장 진출이 파급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 애플은 결제 담당 자회사 애플 파이낸싱을 통해서 신용평가나 거래 내역 확인, 리스크 관리를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이 모두가 안정적인 후불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원래 애플은 애플카드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는 금융 인프라는 골드만삭스나 코어카드 같은 금융회사와 협력을 해서 처리했는데 이제 모두 내재화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은행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출을 위한 시정평가를 해주는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크레디트 쿠도스를 인수한 것 역시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애플의 이번 후불결제 시장 진출을 계기로 빅테크와 전통 금융회사의 경쟁도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왜 굳이 본인들이 이런 복잡한 일까지 모두 다 하면서도 후불 결제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한국 돈으로 26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략은 애플 제품에 관심이 있는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수단이 되죠. 이 후불 결제 창구를 애플페이로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애플 하드웨어 고객도 늘리고 애플페이 가입자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사기 위해 애플 월렛에 먼저 가입하게 되겠죠. 애플이 이번 행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애플 생태계에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턱을 확 낮춰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애플의 개발자 행사를 하드웨어의 관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책상 위 노트북,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에까지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적용되지 않고 애플워치의 몇몇 기능들 역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의 이런 변화를 바로 느끼기까지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언젠가는 우리도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애플의 이 생태계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저들만의 생태계를 꾸리고 있으니까요. 이를 비교 분석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